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한을 넘기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긴장한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뢰가 뿌려진 곳은 단지 호르무즈뿐인 걸까요? 2026년 4월 세계는 유례없는 복합 위기의 좁은 해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미중 관계 전문가죠. 한국국방연구원 미래전략실장 이강규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이 된 거예요? 아니 뭐 네. 저희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네. 대한민국에서 남자가 실장 된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그 실장하면 드라마 속의 실장은 굉장히 올드한데 네. 요새는 그래서 실장이라는 게 좋은 직책인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좀 그래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네. 그 실장님 그러면 왠지 정겨우면서도 네. 뭔가 좀 여유로운 리더의 느낌? 실장님 그러면 뭔가 이렇게 지갑을 열어야 될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약간. 그리고 좀 뭔가 인생 상담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두루두루 좀 해탈하고 초월한 그런 선인의 반열 그 뭐 이런 느낌. 점점 더 이제 이미지를 이제 압력을 가하시는 아니 쪽으로 오늘 갖고 가시는데.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스튜디오에 옷도 왠지 뭐 네. 최신 트렌드네. 그 팔자른 양복. 이게 최신인가요? 요즘에 이런 양복 유행인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의류의 트렌드가 20년 주기로 돌아온다고 하던데 옛날에 이런 옷이 있었던가요? 네, 20년 전에 이제 구매하고 다시 이제 이게 20년 전 옷이에요? 20년까지 않았지만 10몇 년 정도. 이게 지금도 잘 맞고 어울린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뭐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더 좋아졌어요. 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아니야, 좀, 이마와 콧잔등이 광이마. 네, 오랜만에 나왔다고 오늘 칭찬이 뭐 아우, 쏟아지는군요. 부럽습니다. 네. 실장님의 삶. 앞으로도 이제 가끔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아니잖아. 나오기 싫어서 그렇죠. 전화 연결의 편리함을 너무 깨달은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놓아주면 안 네, 되는데 직접 말이에요. 뵙고 얘기 나누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예. 저희가 또 이제 어떤 그 기가 좀 흐르는 그런 네, 사람들이라. 또 저 앵커님과 저반에 또 케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제가 이상하게 이게 저는 그 정체성은 그냥 평범하거든요. 네. 성 정체성 네네. 평범한데 그 이상하게 그 남성들이랑 케미가 잘 맞다는 얘기를 데뷔 초부터 들었어요. 예, 뭐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는 네. 결혼을 했습니다. 네. 네. 저 안 했다고 지금 뭐요 그게요. 오늘 너무 반가운 얼굴과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네네. 저희가 이제 사안의 중대성과는 다르게 조금 가볍게 출발했습니다만 미래 전략 실장이라는 그 닉네임답게 오늘 좀 그간 함께하지 못했던 네. 신랄한 분석과 미래에 대한 전망 기대해도 됩니까? 미래가 참 밝으면은 좋은 말씀 드리겠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래가 조금 밝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참 그 주식 시장은 좋고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나라가 오랜만에 좀 생동감을 조금씩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좀 저는 들거든요. 네, 뭐 왜냐면 그 지하철 부분에서- 버스 타고 네네. 다니면 그런 느낌 좀 있어요.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예. 근데 그런 생동감이 이제 전반적인 사회 전반에 다 골고루 미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식 시장도 제 주식 빼고는 다 잘 오르는 것 같은데 주식 투자도 하세요? 뭐 별로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약간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서 그래 그럼 적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안 샀다는 얘기네요. 네, 뭐 제가 또 대장주들을 좀 기피하는 아웃사이더 기질이 예. 있어서 아니 이게 저희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이동훈 블로그 대표와 미국 시황을 정리하면서 네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 얘기, 전쟁 얘기, 트럼프 얘기들 많이 해요. 그거 이제 네. 들으시면서 오늘 할 얘기 중에 상당 부분 거기에 좀 언급이 좀 됐습니다. 네, 뭐 일부에서 워낙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음. 제가 뭐 덧붙일 말씀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예. 유익한 정보는 이미 다 전달 받으셨기 때문에 예. 저희 프로그램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네네. 각 패널들의 어떤 그 역량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거 패널들의 보면은 이제 복합화 이제 그죠 그런 느낌이 있죠. 네네 모든 걸 다 퓨전이에요, 다룰 수 있는. 통섭.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출발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가 꼬리는 내린 상황인 거죠? 지금 뭐 어찌 보면 조금 더 다급한 거는 미국 측이라고 볼 수 있을 예. 것 같고요. 뭐 미국 측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미국 내 여론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생각보다 이제 전쟁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급함을 드러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 해군 장관이 사임을 한 거예요. 네, 뭐 사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압박을 이제 좀 받아서 네, 뭐 그만둔 건가요? 경질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시점에서 사임할 특별한 이유는 없으니까요. 또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미국 그 의회 그 사안 법률이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승인이 없는 전쟁을 개시했을 경우에는 60일을 넘기면 이제 범법이 되는 거네요. 그게 이제 좀 해석에 문제가 있긴 네. 한데요. 이게 전쟁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제 뭐 군사 작전의 일부를 대통령이 급박하게 수행한다. 그건 전쟁이 아니에요? 뭐 사실은 넓은 의미에선 다 전쟁이죠. 전쟁인데 이제 전쟁의 이제 학술적 의미와 법률적 의미가 좀 많이 나뉩니다. 네. 많이 나뉘는데 어쨌거나 이제 무력을 동원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의회의 권한이 당연히 강하고 전쟁의 선포 같은 건 당연히 의회의 권한 같은 건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실질적으로 좀 대응해야 될 부분들, 특히 테러 같은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좀 급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의 무력 동원을 인정을 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법적인 정당성을 좀 갖춰가려면 미국도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제 일부에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제 비전문가인 제가 조금 바라보기에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게 트럼프가 전쟁부라는 거를 이름을 바꿨잖아요. 네네. 전쟁부를 통해서 어쨌든 논의하고 의논하고 공격을 가한 걸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럼 상황인 전쟁에 거죠. 의도가 있었다고 나중에 법률적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든 말든 트럼프는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긴 한데요. 중요한 핵심은 거기예요. 네네 이게 현대로 오면서 예전과 달라진 예.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전쟁하려면 선전포고도 하고 뭐 이렇게 전쟁을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선전포고는 없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그냥 어디 때리면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이제 선전포고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좀 없어졌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럼 정당한 전쟁, 그러니까 올바른 전쟁이에요. 뭐 정당한 전쟁의 개념에서 이 전쟁을 뭐 어쨌거나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비인도적인 행위인데 그나마 절차를 잘 지켜서 또는 적법한 틀 안에서 국제 인도법 하에서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다 준수하면서 지켜가느냐 하는 논쟁들은 항상 있어왔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처리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상황이 마무리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또 처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협상이 교착 상태이긴 합니다만 양쪽 다 협상을 원하는 듯한 모습인데 이제 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에서 봉쇄하고 있는데 그거 풀어라. 네네. 그럼 이제 뭐 재개하겠다 협상. 그런데 트럼프는 어제 항공모함을 한 대 더 보냈단 말이죠. 네. 이 대척점은 미국이 풀어야 그럼 회담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근데 어쨌거나 양측으로서는 카드를 많이 늘려갈수록 협상에서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제 하나의 카드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로 협상용 카드로 쓸 거냐 네. 아니면 실질적인 조치를 위한 것이냐는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협상용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으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뭔가를 얻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무력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뭔가 이제 승리를 각자 선언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협상용 카드를 많이 늘리는 조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트럼프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 전쟁이 됐던 뭐 군사적 작전이 됐던 간에 명분을 챙기려면 결국에는 이제 이란의 핵 문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 고농축 우라늄을 빼내거나 아니면은 고도화를 뭐 20년 멈추거나 하여튼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그게 전쟁의 이제 명분이었기 때문에 또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목표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죠. 근데 반대 입장인 이란으로서는 이제 그걸 포기하게 된다면 마지막 쥐고 있는 카드를 다 소진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나머지 것들은 미국에게 큰 타격을 줄 수가 없고 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국제사회의 압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자신들의 안전의 보루로서 쥐고 있는 것이 핵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쉽게 거기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강하게 원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양보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일정 부분의 수준은 제가 이제 또 뭐 핵공학도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조치들이 필요한지는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예. 지난번에 이제 선례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핵 동결 조치에 대한 협상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합의가 나와야 서로가 이제 만족하고 물러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초 이제 트럼프가 약속했던 것은 이란 내에 숨겨져 있는 농축 우라늄을 다 빼내겠다였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번에 미사일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이란이 아주 잘 숨겨놨기 때문에 네. 얼마가 있는지는 미국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떠나서 만약에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더라도 네. 실질적으로는 이란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이 들어가서 그걸 꺼내올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군사 작전을 통해서 반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어느 네네, 정도. 지상군을 투입해야 되는데 예. 어쨌거나 뭐 지상군이든 특수부대든 들어가서 이제 그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지금 전쟁 상황에서 모두가 인식하게 됐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자발적으로 이란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협조의 수준이 이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핵무기 자체의 고도화는 뭐 전 세계가 우려할 부분입니다만 그냥 좀 뇌피셜처럼 네. 생각을 내놓아 본다면 트럼프가 어쨌든 이게 끝내고 싶어 한다면 네네. 적정 시점에서 농축을 하니 뭐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네. 일단 어느 정도 미국에서 파악한 정도를 이란이 내놓는 수순 이런 건 네네. 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네,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예. 한 가지는 이제 이란으로서는 그걸 내놓는 대신에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받아야 될 게 있다. 네, 협조를 좀 얻어낼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란이 계속 주장해 왔던 거는 핵물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 꼭 군사적 목적은 아니다. 우리도 원자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이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항변해 왔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을 당연히 얻어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장했던 바가 이제 어긋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의 그런 측면을 이제 요구할 것 같고요. 뭐 미국으로서도 그거는 못 들어줄 부분은 아니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핵 무기 전용이 가능한 부분들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식 코너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원자력 관련주가 우리나라도 좀 주가가 올랐어요. 네네. 네, 그거 예상 못했습니까? 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원유 수급에 절대적인 의존도를 가진 대한민국이 네. 특히나 이번에 느낀 거죠. 네. 나프타 하나 안 들어온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빈일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전 강국으로서 네. 원전을 가동해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유럽이나 서방 국가들은 태양광,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중국을 향해서 시각을 돌리고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중국이 소위 얘기하는 그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왔고 이 네.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기술력과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이 에너지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앞으로는 모든 것이 다 에너지로 판가름 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요. 예컨대 지금 AI 또는 로봇 이런 것들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그럼 기존의 발전 능력으로 다 상쇄할 수 있을 것인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측면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중국으로서는 이제 그런 다방면의 시도를 굉장히 열심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한쪽의 충격을 좀 다른 쪽으로 상쇄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갖춰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기술력을 좀 유럽 국가들도 좀 어느 정도 얻어내고자 이제 중국에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도심 서울에 특히나 차 줄었어요. 진짜로 줄었어요. 네네. 진짜로 준 게 느껴질 정도인데 네. 그만큼 뭐 최고 가격제를 이제 발빠르게 시행하면서 엄청난 충격은 일단 피하긴 했어도 네. 이번에 그 원유가 이렇게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슨 원전 이런 얘기 말고 원유 공급망 자체에 대한 다른 루트나 길을 모색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뭐 대체 루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지적이 되어 왔고 다만 뭐 아시는 것처럼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놈의 호르무즈 네네. 거기가 원래는 그 영화의 소재도 많이 등장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 해안이거든요. 네. 근데 무슨 전쟁만 나고 위기 상황이 되면 항상 거기부터 막으니까. 네, 이게 참 지정학적인 어려움인데요. 그 예. 지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게 한 좁고 길어요. 네네 10몇 킬로 좁은 해역은 한 통항할 수 있는 구간이 한 7, 8킬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긴 되게 위험한 구간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런 비좁은 공간을 거대한 유조선들이 막 통항을 해야 되는 이 어려움들이 네.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해역이 넓기만 했어도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체 루트를 찾는 게 쉽진 않지만 음. 어쨌거나 산유국이 중동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원유 확보 노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확보 노력을 떠나서 요번에 제가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유가도 엄청 올랐고 환율도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성숙해지신 것 같아요. 큰
우려나 아니면은 동요 없이 맞아요. 현재까지는 잘 이렇게 생활을 하고 네. 계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원유만이 문제가 아니고 원유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제품들도 맞습니다. 일상생활에 많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걸 또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 몇 년간 계속 회자가 되었는데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 공급망을 잘 지켜나가면서 필요한 물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재고 확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재고 관리 또는 뭐 일정 재고를 쌓는 거에 대한 부담이 더 컸다면 네. 지금은 어느 정도의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비축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회복 탄력성 말씀하셨으니까 제 석사 논문 지도 교수가 김주환 교수라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네네. 처음 책으로 해서 베스트셀러 아. 하신 분인데 네. 최근에 그 어떤 외국의 학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저렇게 강인하고 세계적으로 최근에 이제 K단 뭐 컬처든 문화든 이렇게 네네. 그걸 이제 기운이라고 하면서 기가 셀 수 있는 이유를 네. 1번으로 언급한 게 전체적인 국민성이 회복 탄력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앵커님과 제가 같은 세대니까 예. 저희가 학창 시절에 항상 배웠던 게 X세대. 네네. 네. 한때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한의 민족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잘못됐다. 한이 아니라 우리는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다. 맞아요. 막 이런 표현으로 네. 많이 대체가 됐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정말 끈기가 있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 트럼프가 결국에는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일련의 사태를 거쳐서 이란 공격까지 감행한 것은 에너지 때문이다. 중국과의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의 우위를 위한 거다. 네. 물론 자기 임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2년 남았는데 뭐 미국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름 뭐 미국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번 그 호르무즈 해협도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 장악권과 뭐 통행료 얘기도 나오고 이 지배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국이? 어느 정도는 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이 길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새삼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흔히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초크 포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목줄을 쥐고 있는 지점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네수엘라나 이란 같은 경우에는 각 대륙에 있는 중국의 우호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라는 그 점이 공통점이에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두 국가 모두 산유국이고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들 국가로부터 이제 원유 수입을 좀 의존하고 있었던 측면이 예. 있는데 공교롭게도 미국이 공격한 두 국가가 다 그런 국가였다라는 게 있어서 어쨌거나 미국이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좀 겨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일각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8009번님이 재밌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 국방과 국제정세 얘기하는데 이렇게 재밌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로요. 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네, 저 네. 미래전략실장님 덕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왠지 그 박사보다는 미래전략실장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닉네임인데요. 네, 근데 제가 전에는 이제 국방전략실장이었는데요. 예. 그렇게 하니까 뭔가 되게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근데 미래전략실장은 왠지 정말 네. 희망의 어떤 아이콘 같은 느낌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삼성의 유명한 또 조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 연상된다. 네, 비슷한 일을 하냐라고 막 하시는데 네. 뭐 항상 그건 아닌 것 그 본인 같습니다. 스스로를 차분하게 누르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좀 이렇게 떠 있을 만도 한데 네. 항상 저중심인 것 같아요. 몸무게는 얼마 안 나가시면서. 네, 몸무게는 뭐 계속해서 늘고 있긴 한데 는 게 지금 이 정도예요. 네. 제 몸무게 한 반밖에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래도 매일매일 그 생애 최고의 몸무게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어. 부럽네요. 같은 X세대인데 저렇게 관리가 잘 되는 실장님. 저는 그냥 앵커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 봉쇄와 전쟁 속에도 이렇다 할 의견 제시들 하지 않았고 뭐 특정 국가의 편을 들지도 않았고 네. 대신에 신뢰는 챙기면서 중국 배들은 뭐 좀 오가고 했잖아요. 호르무즈. 네네. 뭐 워낙 이란과의 우호 국가였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물밑에서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미국과 이제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란과 중국과의 또 돈독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뭐 중국도 어느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드러나는 거는 사실 지금 파키스탄이 되게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은 왜 이렇게 살신성 있네요? 파키스탄은 사실 그것도 지정학적 위치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거의 뭐 약간 이웃 마을 가는 느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 상황이 불편한 거군요. 네. 너무.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한 가지는 파키스탄 경제가 미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되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자국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측면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이란과도 가까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은 중간에 서서 이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좀 가까이 와서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일단 그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국면에서 우리한테도 그렇고 일본한테도 그렇고 와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 항공모함이 보내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못 보낸다는 걸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 국면에서 조금 그 미국한테도 좀 멀어진 것 같고 네. 중국과는 계속해서 갈등 대치 상황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 일본이 자위대의 어떤 그 위치나 위상 확립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적어도 목소리는 좀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네네. 그냥 조용히 얌전히 있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한테 이제 기뢰 제거 요청을 해가지고 네. 뭐 소해함이나 소해 헬기 같은 거는 뭐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근데 사실 전혀 그냥 칼같이 끊는 근데 상황인 것 같아요. 걸프전 때도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일본이 가서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 전생 상황에서는 어느 국가도 좀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그런 측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본으로서는 지금 인태 지역에서의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일본도 그 원유 수입을 상당히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예. 이거는 사실 글로벌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글로벌 국가가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일본으로서는 지금 열심히 군사 대국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지난 20일에 필리핀에 전투병 1,400명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조금씩 이제 소칭 이전에 얘기했던 정상 국가와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행보들을 중국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국의 행보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좀 충돌을 하게 된다면 얼마 전에는 또 일본 배가 이제 대만 해협 쪽을 지나가기도 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쪽에 조금씩 일본의 어찌 보면 공세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진출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중국과 조금 더 갈등 상황이 지속되거나 심화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이제 어떤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되새기려는 의도는 아니고 한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그 전쟁 주기설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전쟁이 한번 터질 때가 됐다 뭐 이런. 네, 예. 굉장히 이전에는 사실은 예. 이전에 이제 긴 평화의 시기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짜잘짜잘한 전쟁이 있었지만 이거 써도 되는 짜잘짜잘한 게 아니 괜찮아요. 자잘자잘 표준합니다. 자잘한 표현 네. 전쟁들이 있었지만 이제 큰 국가 간의 전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긴 평화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담론을 형성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게 되면서 이제 갑자기 그런 달라진 것들이 거죠. 바뀌게 되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또 미국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반적인 어떤 세계의 기운이라고 할까 이런 그러니까 변한 것 같아서 두려움인 거죠. 그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금기시되는 부분이 아니라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그게 확산될까봐. 참 위험한 인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는 건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근데 다행히 중국은 좀 시진핑이 얌전한 상태라 그나마 좀 마음이 놓이는데 네. 언제 또 발톱을 드러낼지 모르는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다음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반도 인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해왔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리고 이번에 이란과 미국의 이런 전쟁을 보면서 그런 응축된 에너지 전쟁에 대한 에너지 기운이 좀 분산돼서 네. 한반도의 리스크는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는데 네, 뭐 화산이 터지듯이 이제 딴 데서 터지니까 터졌으니까 에너지가 좀, 그걸로 좀 분산돼 빠져나가고 근데 그런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이제 발화점이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플래시 포인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무력 충돌이 정말로 잘 일어날 수 있는 한반도, 대만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또 북한도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서 전쟁이 갖고 오던 어떤 피해나 불이익을 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지켜본 결과 전쟁을 하는 것이 크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공감대가 좀 더 생겨난다면 오히려 한반도가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미래전략 실장님 이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오랜만에 나오니까 우리 네. 앵커님의 농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네요. 예,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미래전략 실장 이강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